한국은 기적의 나라다. 이 문장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과거의 폐허 위에서 현재의 첨단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발전을 목격한 수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감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경제적 성공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고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한 외국인의 시각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고 경험하고 사랑하게 된 이가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넬 그랜트, 영국에서 꽤 알려진 경제학자입니다. 저의 30년 경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럽 각국과 대기업의 경제 정책과 혁신 전략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접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엄령, 탄핵, 혼란과 분열 이런 단어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저는 그 너머에서 여전히 빛나는 한국의 저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문득 그곳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흔히 냉정한 분석가라 부릅니다. 저는 사실과 데이터의 근거에 결론을 내리는 걸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몇 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 모델을 그대로 따르며 성장했다고 말한 제 발언이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평소 자주 참석하던 학술 포럼의 한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강연 초청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초청장은 상당히 정중했고 기대감에 찬 문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제학적 통찰과 유럽 내에서의 영향력을 한국에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강연을 요청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외교적 수사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초청이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흥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나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싶어 초청한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연구에서 언제나 미스터리 같은 존재였거든요. GDP는 급상승했지만 그 배경이 뚜렷하지 않았던 곳. 이번 강연을 통해 내 주장에 더 강력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약간의 의도와 호기심을 품고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읽고 며칠 동안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마치 그들이 제 발언을 바로잡기 위한 복수를 준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초청장을 수락한 이후 연구소 측에서 바로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리고 삼성전자 본사 투어까지 포함된 일정이 꽤 호화로웠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초청객에게 과하게 대접을 하나? 다소 의아했지만 이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재에 앉아 조용히 한국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 곡선을 다시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일본과 미국의 전략 덕분이겠지.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며 자료를 덮었죠. 사실 저는 이 강연을 통해 저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수속을 밟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이 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선 탑승객들이 밀려드는 와중에도 공항의 운영은 놀랄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유럽 여러 나라의 공항들을 다녀봤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과 직원들의 빠른 대응이 인상적이었죠. 어차피 겉모습일 뿐이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초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한국의 이미지는 이 정도로 첨단화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공항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와 스마트 안내 시스템은 유럽의 허브 공항조차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던 중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수십 층 높이의 빌딩 사이로 초록빛 공원과 넓은 도로가 정돈된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금씩 미묘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모습과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혁신적인 광고들은 단순한 돈의 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의 도로가 혼잡하고 비효율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체계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묵게 된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절차가 무척 간단했는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받은 태블릿 하나로 방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조명, 심지어 창문의 커튼까지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장난처럼 다뤄봤지만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정도 기술은 선진국이라면 당연한 거 아냐? 하고 저 자신에게 말해봤지만 이 호텔의 수준은 단순한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번화가를 산책했습니다. 빛나는 네온사인 아래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의 에너지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특히 골목마다 자리 잡은 카페와 가게들에서는 사람들의 열정과 개성이 묻어나오는 듯 했어요. 저는 이런 거리 풍경이 단순히 상업적 발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고 그것이 이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발전이 과연 5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가능했을까?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경제학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성장 속도였으니까요. 다음 날 일정에 앞서 호텔 조식을 먹으며 한국의 뉴스를 간단히 보게 되었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최근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낸 성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히 운이 좋은 나라로 생각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공항, 도시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 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의 고집스러운 관점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연 준비를 위해 연구소로 향했어요. 초청을 주최한 경제연구소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연구소의 책임자인 박 교수가 직접 저를 맞아주었죠.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의 벽면에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친절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패터슨 박사님, 한국 경제를 분석하실 때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성장 속도입니다.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죠. 하지만 전 이 성장의 핵심이 외부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박 교수는 연구소의 다른 연구원들을 불러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을 분석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보여주었어요.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민적 희생,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전략적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이라는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촌 개발이 아니라 국민적 단결과 자립의식을 고취시키는 혁신적인 캠페인이었더군요. 이런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워 다시 물었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네, 당시 한국은 외부 원조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립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데이터를 읽으면서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국민적 단결이라니 말은 좋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반문하자
박 교수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것이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강연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국의 성장을 외부 요인에 국한시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자료들은 제 기존의 견해를 뒤집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죠. 연구소에서는 저를 위해 몇 가지 현장 방문 일정을 마련해 주었고 내심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은 채 일정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바로 세계적인 전자기업 삼성전자의 본사였습니다. 평범한 건물로 보였던 입구를 지나치자 내부의 모습은 전혀 다른 세계로 저를 초대했어요. 로비에 들어선 순간부터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디스플레이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안내 시스템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안내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유창한 영어로 회사의 주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곳이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그는 말하며 저를 유리창 너머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방진복을 입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경이로움과 동시에 묘한 패배감을 느꼈어요. 이 기술은 분명히 일본이나 미국에서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상 밖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가이드는 이어서 삼성의 AI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차세대 로봇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기술력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입니까?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초기에는 외국에서 기술을 배워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기술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죠. 다음 방문지는 현대자동차의 본사였습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와 깊이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현대의 글로벌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동 수단을 설계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하며 가상현실 속 자동차의 엔진을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투어에서 저는 대규모 생산 라인을 보게 되었어요. 자동화된 로봇들이 정확하게 조립 과정을 진행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이 말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럽에서는 종종 개별 성과와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팀워크와 협력 그리고 창의성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에서 경험한 현장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일정을 소화하며 강연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최 측으로부터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서울에는 꼭 가보셔야 할 장소가 많습니다. 특히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역사에 큰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역사는 종종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훈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한국의 성장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대형 탱크와 전투기가 전시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더 거대한 스케일의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들과 그 시대를 재현한 모형들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죠. 가이드의 설명을 따라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이 겪었던 참혹한 전쟁의 흔적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맨발로 험난한 산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이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은 국토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을 겪고도 이토록 빠르게 복구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어 방문한 독립기념관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록들과 일본의 포갑적 지배를 묘사한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고문을 당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은 잔인함을 넘어 비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접한 적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히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필사적인 투쟁이었기 때문이죠. 기념관을 둘러본 후 저는 연구소의 한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날 방문했던 곳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모두 겪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를 원망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성장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과거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는 이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농촌 개발과 산업화를 이뤄냈죠. 그때부터 한국은 스스로를 바꿔나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나 경제적 지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고자 했던 강한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은 제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경제학적인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역사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했던 국민적 단결과 강한 주체성이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단순히 연구 자료를 넘어서 제 사고방식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에서 느낀 감정들, 그리고 삼성과 현대에서 본 첨단 기술의 현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충분히 한국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강연장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현대적인 컨퍼런스 센터였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건축 양식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최 측은 저를 VIP 대기실로 안내하며 오늘 참석한 인사들 중에는 한국의 주요 경제 리더와 정부 관계자들도 계십니다. 모두 교수님의 강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하며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경제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여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며칠간의 경험은 제 생각에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대로 강연을 하면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셈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에서나 통할 법한 이론적 주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유효한지 의심스러웠어요.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연장은 500석 규모로 가득 찼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연단에 올라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경제학자 마이클 패터슨입니다. 초대해 주신 한국경제연구소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한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었고 잠시 숨을 고르며 원래 준비했던 내용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나라의 성공을 단순히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곳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띄워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상황을 단순히 외부 지원에 의지하며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어 저는 삼성과 현대에서 본 혁신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창성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ICT 기술은 유럽의 선진국과도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상처를 딛고 국민들이 단결하여 만들어낸 사회적, 문화적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국의 발전을 단순한 경제 모델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단결, 그리고 창의성이야말로 이 나라를 오늘날 세계적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몰려왔지만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얼떨떨했습니다. 강연 후 예상치 못한 긴 대기열을 마주했습니다. 청중들 중 다수는 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자들, 기업가들, 심지어 몇몇 정부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소 피곤했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감명받아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정책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적 의지와 문화적 독특성에 기반을 둔 것이니까요.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정책만 복제하려 한다면 성공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한 질문자는 다른 이들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나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현지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의 경제학적 시각을 결합해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지화하고 개선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은 이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죠. 하지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 세션이 끝난 후 주최 측은 저를 위해 소규모 네트워킹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가들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모두 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지만 대화의 깊이는 그 이상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성공은 내부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 중견 기업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국제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뛰어난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협력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강점은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화 중 저는
한국의 성장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점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몇 학자들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특히 새마을 운동과 같은 국민적 캠페인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경제적 도약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책만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학자는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운동과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적 노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망과 단결이요.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한국에 대해 몰랐던 점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강연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배워가는 입장이 된 것이었어요. 이날은 제가 한국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느끼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가 제게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직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중심지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그 사이로 잔잔히 빛나는 한강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는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현대화된 도시의 외형을 넘어 그 속에 깃든 노력과 열정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한국의 다채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과 번잡한 거리에서부터 농촌의 푸르른 논밭까지 이어지는 이 땅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역사를 딛고 일어난 기적 그 자체였어요. 50년 만에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것도 전쟁의 참상을 겪은 나라에서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연구소 직원이 마지막으로 제게 건네준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연구 자료와 함께 이렇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메모를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한 희망이란 단어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이야기를 강연 중에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발전 모델을 설명하며 저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회로 바꾸며 단결된 의지와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세계에 희망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제가 만난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한국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지금, 저는 그곳에서 보았던 한국의 저력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들의 역사는 단순히 고난을 견뎌낸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기회로 바꾸고 앞으로 나아간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또 한 번 극복하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없이 증명해 왔으니까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도전 정신, 단결된 의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또다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크게 성공한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나미터입니다. BBC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2019년 대한민국 조용한 문화 강국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이토록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에서 젊은이들이 K-팝 댄스를 추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공존하는 걸 보며 이 나라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날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정을 지켜보며 이 나라의 문화적 잠재력을 실감했어요. BTS의 글로벌 성공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독특함을 동시에 느꼈죠.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전각 앞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는 모습,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삼성이나 LG의 본사 건물 옆에 자리 잡은 오래된 시장의 정겨운 풍경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처음 배웠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놀랐고 존댓말과 반말의 개념은 영어권 사람인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예의와 존중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영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런던의 서점에서 한국 소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자리 잡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K-팝 뮤직비디오가 상영되는 카페가 늘어났고 친구들과 한국 음식점에서 김치와 불고기를 맛보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문화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 리더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가치와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영국의 주변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런던의 대형 서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이 영문 번역본으로 베스트셀러 코너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서점 주인은 이 책이 얼마나 빠르게 팔리고 있는지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책 정말 대단해요. 한국 작가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국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심리 스릴러로서의 깊이와 한국 특유의 문화적 뉘앙스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길을 걷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BBC의 라나미터님 아니세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BBC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한국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작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고 한류라는 단어가 이제는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 음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은 저에게 한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요즘 인기야?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순간 한국이 단순한 관심의 대상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한국 문화의 급격한 유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날은 지역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라나 씨, 한국 문화의 인기가 영국의 전통 문화를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인기는 오히려 우리 영국 문화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참문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티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죠. 이 대답을 통해 문화 간의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문화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의 일환임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 BBC에서 새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의 AI와 기술 혁신이라니 예전에 참여했던 문화와는 너무 다른 주제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적임자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기술 혁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PD의 말에 용기를 얻어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여정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기술 분야는 제게 생소했지만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안내 로봇, 그리고 완벽히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까지. 몇 년 전 방문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가이드 은정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은정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5G 네트워크의 빠른 보급,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그리고 로봇 산업의 성장까지. 이 모든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라니 놀라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첫날 강남의 한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지금 AI를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LED 조명으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 이 모든 게 첨단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기계의 발전이 아니야. 그들의 문화와 정신이 녹아든 결과물이지. 이 생각을 시작으로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 이면에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수많은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이곳의 분위기는 활기 넘쳤어요. 한 AI 스타트업을 방문해 CEO 지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회사를 창업했다고 해요. 영국과 한국 두 나라의 기술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성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국은 기술 혁신의 역사가 깊고 기초과학 연구가 탄탄해요. 반면 한국은 빠른 실행력과 적응력이 강점이에요. 예를 들어 5G 기술 도입 속도만 봐도 그렇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두 나라의 차이점을 실감했어요. 영국의 깊이 있는 연구와 한국의 빠른 실행력,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운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신호가 실시간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고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수거 요청이 가는 시스템 등을 보면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런던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규모와 속도 면에서 차이가 크네요. 제 말에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와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이런 기술 도입이 더 시급하고 효과적이에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기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공원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충전 벤치, 실시간으로 대기질을 측정하는 센서 등이 눈에 띄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 환경, 사회적 요구가 모두 녹아들어 있었죠. 영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빠른 실행력과 적응력이 강점이지만 동시에 인간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이는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운 혁신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영국에 있는 팬들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중 하나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나 미터 씨. 저는 당신의 이전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 문화에 빠져든 영국의 대학생이에요. 덕분에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의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대돼요. 이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거든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일정은 한국의 로봇 기술을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로봇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효율적인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돌봄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기계적 진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근처의 한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영국의 한 팬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다며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도 다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기술과 전통 문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죠.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AI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음식 낭비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혁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다큐멘터리에 담아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굉장했습니다. 한 창업자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영국의 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융합된 결과물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그들의 문화적 DNA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빠른 변화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취적인 태도가 그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혁신 모델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늘의 취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취재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날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라나 미터 씨,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인 기업을 직접 보게 되실 테니까요. 가이드의 말에 저도 모르게 설렘이 커졌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미래지향적이었고 내부는 마치 우주선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곳곳에 휴식 공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이곳이 꿈의 직장 같지만 동시에 매우 치열한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겐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그들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따뜻한 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는 세계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가끔은 너무 빠른 변화 속도에 지치기도 해요. 한 직원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기술 발전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의 연구개발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수석 연구원 김 박사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된 기술이 잘못 사용되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술 개발과 함께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과 윤리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한 발전을 넘어 책임감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회사 직원들이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환대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놀랍고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도전과 고민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수 있을까? 취재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지난 며칠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첨단 기술의 현장, 열정적인 연구원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께서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가씨,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네, 영국에서 왔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차 한국에 왔답니다. 어르신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도 대단하고 그 속에서도 전통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빨리 가려고만 하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기술도 좋지만 그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이 대화를 통해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함께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에서 전통 시장의 활기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고 QR코드로 결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놀라 물었더니 한 상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그들도 변해야 하지만 정성과 친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도 생겼습니다.
이 빠른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그들만의 독특한 혁신 모델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인간과 기계,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들만의 철학이 담긴 여정이다. 이는 우리에게 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빠름을 추구하면서도 함께 가는 것, 첨단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 혁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영국의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런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기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인간과 기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들의 노력은 기술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함께라는 가치였습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들의 노력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회사에서 만난 직원들의 정문화, 로봇 연구소에서 본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 목격한 첨단 기술의 일상적 활용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만의 독특한 혁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간과 기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델은 기술 발전을 고민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경험은 저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화와 기술, 전통과 혁신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작될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술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